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관모 선생님이 지으신 천연식초를 알면 암은 없다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3년도에 국일 미디어에서 출판이 됐고요. 이 저자는 구관모 천연식초 대표이시고 구관모 식초박물관의 관장이시고 초두루미 자연식 동호회 회장이시고 21세기 문인협회 회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서에는 옛날 식초 장수법, 초밀란으로 간암 다스리기, 초밀란 건강법, 또 내 몸을 살리는 천연 식초 등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식초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초의 분류나 뭐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다음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제 6장에 암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라는 파트를 함께 한 30분 정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6페이지에 있고요. 소제목은 암은 잉여 영양분을 먹고 산다 라는 요 첫 파트부터 한 몇 파트 정도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부 세포가 몸 전체의 조화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열, 증식해 큰 조직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을 종양이라고 합니다. 주위 조직을 압박만 하고 침투하지 않는 것을 양성종양이라고 하며 반대로 주위 조직을 파고들어서 파괴하는 것을 악성종양이라고 합니다. 이 악성종양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입니다. 암 역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이므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릴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세포는 1kg이나 되는 덩어리로 커질 때까지 짧게는 몇 개월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 습관과 환경에서 오는 영향으로 증식과 쇠퇴를 반복하며 우리 몸속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암이 스스로 제풀에 꺾여 사라질 때도 있고 반대로 암이 증식하기 알맞은 요인과 결탁하면 급속도로 세력이 커지면서 자각 증상을 느끼는 통증이 찾아옵니다. 보통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이러한 순환 법칙에서 벗어나 무한정 커집니다. 오장육부가 다 망가질 때까지, 즉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들은 증식 활동을 계속합니다. 암세포는 그 자체로는 생체에 100% 유해한 것이 아닙니다. 암세포가 전이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다만 오장육부라는 중대한 기관에 전이하여 널리 뿌리 깊이 증식해 버린다면 곤란합니다. 암세포가 생체의 여러 기관이나 조직의 표피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그들 기관이나 주위 조직 기능에 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고 전신 쇠약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 환자들이 사망하는 대부분 원인은 암 자체가 아니라 암세포의 증식이라는 물리적인 장애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장기에 전이되지 않으면 수술 후 재발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암은 한계 안에서 진행만 중단시킬 수 있다면 재발하더라도 결코 때를 놓친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암은 혈액 오염으로 오는 전신 질환으로서 국소 부위를 치료하는 것만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 결코 아닙니다. 내 몸과 무관한 별개의 신생물이 제멋대로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 몸의 일부로서 잘못된 섭생과 공해 독의 축적으로 일어나는 혈액 기능의 저하, 적혈구의 병적인 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징은 육식 등 고단백 영양식을 먹을 때 더욱 빨리 자라고 반대로 저영양 상태에서는 정상 세포보다 생명력이 약하여 증식이 억제됩니다. 그러므로 암에 좋다고 소문난 값비싼 보신제를 구해서
먹고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식과 같은 기하요법이나 자연적인 현미, 채식,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유산균인 천연식초, 된장, 동치미 같은 발효식품이 암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암세포는 잉여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값비싸고 좋은 것을 찾아 먹으면 죽고 굶으면 삽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암은 환경 호르몬에서 온다. 환경 호르몬 물질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주거 공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포진해 있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체내로 유입되는 것은 주로 음식의 섭취를 통해서입니다. 어류, 육류, 채소 등의 섭취로 다이옥신이나 노닐페놀, 비스페놀 A, 그리고 엔도설판, 맹독성 농약입니다. 같은 각종 환경 호르몬이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밥상은 유전자 조작 식품, 패스트푸드, 식품 첨가물, 환경 호르몬, 농약 등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들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 식품 중 대표적인 것은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서 GMO 식품은 각종 질병, 아토피, 알레르기 유발, 돌연변이 발생, 생태계 교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인 닭의 사망률은 2배 이상 높고 쥐는 장기가 축소되는 등 동물 실험에서 이미 유해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입품, 유전자 조작식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사료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패스트푸드에는 열량, 성분 표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개발된 GMO는 500여 종으로서 이 중 콩, 옥수수, 감자, 밀, 토마토, 호박, 벼 등 16종은 이미 유통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는 콩과 옥수수의 상당수가 유전자 조작된 것이고 이들 대부분은 수출 및 사료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콩, 옥수수 중 절반 정도는 유전자 조작된 것이고 대부분 식용유나 전분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담는 용기도 환경 호르몬을 옮기는 주요 통로입니다. 그중 수년 전부터 가장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환경 호르몬이 각종 용기에서 음식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 가장 많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환경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사람의 생식계통에 악영향을 끼쳐 인류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입이나 용기로 유입되는 환경 호르몬 외에 최근 국제학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환경 호르몬은 PBD라고 해서 이러한 화합물질입니다. TV나 컴퓨터 같은 가전제품의 외장재나 카펫 같은 실내용품 등 플라스틱이나 섬유를 원료로 한 각종 제품에 들어 있습니다. 제품이 불에 잘 타지 않게 하려고 첨가하지만 호흡을 통해서도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등을 오래 사용하면 본체가 뜨거워지면서 PBD가 공기 중에 퍼져 나온다는 사실이 국제학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육식 및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가축에 축적된 농약, 제초제, 유전자 조작 곡물, 화학제, 항생제 등 오염물질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육류는 소화할 때 강산성의 담즙과 발암물질을 생기게 하고 콜레스테롤 축적으로 동맥경화, 중풍, 심장병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패스트푸드도 소화 비만과 아토피, 당뇨를 유발할 수 있고 엄청난 양의 일회용 포장지 사용은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대부분은 동물성 단백질, 지방, 설탕, 화학조미료의 집합체로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발생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식생활 문화를 왜곡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암과 간 경변, 뇌졸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식습관과 먹을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인명재천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은 먹는 것에 달렸다, 인명재식이라고 합니다. 인체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즉 위로 들어오는 음식이 나쁘면 몸 역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은 식품 첨가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입니다. 2012년 식약청은 유통 중인 가공식품 607종에 들어가는 화학 합성 감미료인 사카린 나트륨, 아스파탐, 소르비톨 등 6개 인공 식품 첨가제를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인구의 약 10%가 식약청이 규정한 1일 섭취 허용량 체중 10kg 기준 150mg 이하 보다 많이 먹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단맛을 내려고 요구르트나 잼, 가공 유제품 등에 쓰는 화학 합성 감미료를 많이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유럽의 암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화학 합성 감미료 섭취량이 많을수록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혀지자 국민의 하루 평균 인공식품 첨가제 섭취량을 조사했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과자나 탄산음료에 많이 첨가하는 아스파탐은 2005년에 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일자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은 식품 사용 금지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탕, 젤리, 껌, 초콜릿, 비스켓 등에 들어가는 빛깔을 곱게 하는 수많은 인공 색소와 햄, 소세지에 혼합하는 방부제인 아질산 나트륨 등은 직간접으로 소화장애나 아동 집중력 결핍, 행동장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념을 생산하는 가공식품 공장에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첨가제를 다량 사용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서 저녁 메뉴로 제첩국을 끓이고 돼지, 불고기와 감자 부침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흔히 국에 넣는 국간장에는 감미료인 소르비톨과 구아닐산, 이노신산과 같은 첨가제가 들어있습니다. 부침을 만들 부침가루에는 산도 조절제 등이, 불고기 양념에 쓰이는 고추장에는 향미 증진제 등 첨가제가 4가지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 못 먹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된장국을 끓이거나 김장을 할 때도 화학조미료를 마구 넣어 우리 민족 고유 음식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화학조미료는 식품이 아니라 간에 해로운 이물질입니다. 출장을 많이 다니는 필자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넣은 국밥이나 추어탕을 자주 먹는데 화학조미료를 안 넣는 식당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으로 유명한 어느 식당에서는 큰 가마솥에 500g짜리 화학조미료 한 봉지를 다 붓고 펄펄 끓인 후 플라스틱 바가지로 국을 푸고 있었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이 그 국을 구입해서 비닐봉지에 담아 갔습니다.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화학조미료나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음식을 집에까지 사들고 가다니 참으로 빵점 엄마이자 아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조림, 곡물 요리, 절임 등에 널리 사용되는 글루탐산 나트륨은 MSG로 잘 알려진 화학조미료입니다. 이건 역시 다량 섭취하면 두통, 무력감, 경변, 지방간, 생리 이상 등을 일으키므로 가급적 첨가하지 않도록 여러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생아에게 글루탄산 나트륨을 쓰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 건강이니 뭐니 따질 필요도 없고 미각을 자극해 중독적인 맛으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업자들은 식품 첨가제의 위험이 과장됐다. 첨가제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합창을 합니다. 아직까지 첨가제로 치명적인 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그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소비자 시민 모임의 팀장은 궁여지책으로 첨가제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므로 소비자들이 첨가제 함유 여부를 확인해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첨가제 표시를 철저히 하고 성분명과 함유량까지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 후 식품업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전에 속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먹어서 나쁘지도 않고 좋을 것도 없는 식품이나 약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에 혼합된 온갖 종류의 보존료, 감미료, 화학조미료, 착색제, 발색제, 산화방지제, 표백제, 팽창제, 살균제, 향신료 등은 우리의 건강을 산산조각내는 악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혀를 잠깐 즐겁게 할 뿐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발생시켜서 산화작용을 부추깁니다. 산화작용이 빨라지면 몸이 빨리 늙고 암세포를 비롯한 각종 질병이 들이닥칩니다. 참군 같은 자식을 알레르기, 아토피, 뇌신경 쇠약, 염증 체질에 시달리게 하려면 현란한 색상에 단맛이 강한 사탕, 탄산음료, 기름에 튀긴 미국산 닭고기, 과자, 소시지, 햄버거 등을 자꾸 먹이면 됩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잘 걸리지 않는 암이어서 전문가들이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부모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아이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계속 빵, 우유, 라면, 과자, 치킨, 콜라 등을 먹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 몸에 50대 중년 여성의 피가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첨가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소제목인데요. 식용유와 설탕은 암의 친구이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마디로 식용유와 설탕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튀김 등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을 듯한 맛 때문입니다. 큰 공장에서 쓰는 기름은 경제성을 따져 추출 과정에서 가압, 고온 처리를 하는데 고인화성 유독물질인 핵산이라는 유기용매를 씁니다. 그래야 많이 짜지고 에너지가 농축되어 사람들의 입에 맞는 좋은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원래 식품 속에 있던 레시틴, 비타민 E, 각종 미네랄 등이 상당히 제거될 뿐만 아니라 일단 녹아나온 기름은 유기용매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두 물질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추출유에 5ppm 이하의 핵산 잔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오랜 기간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축된 기름은 소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과잉을 초래하며 소화, 흡수, 대사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소모합니다. 결국 식용유는 내 몸속 어딘가에 저장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사가 되지 않고 몸속 어딘가에 축적되고 맙니다. 이렇게 기름이 저장되어 피부 아래 쌓이면 비만이고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고 간에 쌓이면 지방간, 혈액에 쌓이면 고지혈증,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됩니다. 더군다나 기름과 함께 몸속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는 설탕을 같이 먹으면 인체가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한계량인 약 500mg을 초과하여 더 이상 저장할 수 없게 됩니다. 설탕 또한 중성지방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속 어딘가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축적된 중성지방은 긴 사슬의 포화지방산으로 전하는데요. 신장병, 당뇨병, 발기부전을 일으키거나 안구 뒤쪽을 싸고 있는 신경조직막에 이상이 생기는 망막증의 원인이 됩니다. 필수 지방산의 기능을 방해하여 세포 속에 지방 변성을 초래하고 결국 뼈가 노화되어 만성 요통, 디스크, 관절염 등의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빨리 병들고 빨리 죽고 싶으면 식용유와 설탕을 동시에 자주 먹으면 됩니다. 최근 일본의 한 중학교에서 법에 걸리지 않고 아내나 남편을 죽이는 2가지 방법을 논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술을 마시게 한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권한다였습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제였으나 사회적 파장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일 여기서 술과 기름 외에 설탕을 곁들이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될 것입니다. 하얀 손의 악마인 설탕은 아드레날린 생산을 4배까지 증가시킵니다. 뇌에서는 18가지 신비로운 성분을 생성해내는데 그중 대표적인 2가지가 바로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입니다. 엔돌핀은 많이 웃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감사하는 마음, 기쁨 등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가득할 때 생성되어 흘러나옵니다. 암균이나 결핵균 같은 것들을 사멸할 뿐 아니라 마취 효과도 있어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무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드레날린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 형성이 됩니다. 소화불량이나 불면증, 장기 기능장애, 암 등의 난치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설탕은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싸우지도 않았는데 인체를 마치 싸움과 도망이라는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식용유와 설탕은 암의 친구입니다. 자연의 조화를 파괴하고 특정 성분만 강조된 정제된 식품을 먹으면 인간 역시 정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과식, 냉증이 암을 부른다입니다. 인류 300만 년의 역사 가운데 겨우 100년, 우리나라는 40년을 제외하면 사람들은 줄곧 기아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빙하기, 흉년, 전쟁 등으로 항상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몸은 굶주림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에는 남아도는 영양분이 몸 안의 세포에 들러붙어 대사를 방해하고 암, 동맥경화, 당뇨, 통풍 등과 같은 성인병을 불러옵니다. 과식했을 때 잠이 오는 것은 소화 활동으로 혈액이 위장으로 많이 모여들면서 뇌로 가는 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을 비롯해 다른 장기로 가야 할 혈액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체열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아 체온이 떨어집니다. 과식은 체온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내장의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며 갖가지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비만하고 식은땀을 잘 흘리는 어린아이의 체온은 정상 체질인 어린아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대 식물은 몸을 차갑게 합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레몬, 멜론과 같은 과일입니다. 토마토, 오이 등과 같은 채소도 몸을 차게 합니다. 카레나 커피 등도 따뜻한 곳에서 자라므로 역시 몸을 차게 합니다. 맥주나 위스키처럼 수분이 많은 알코올 역시 몸을 식히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음식을 마구 먹으면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나고 자라고 길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이질적인 풍토에서 생산된 음식물과 육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이 떨어지고 갖가지 병과 암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검은 빵은 흰빵으로, 현미는 백미로, 흑설탕은 백설탕으로 바뀌어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식물의 섬유소를 깎아내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물을 먹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과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기, 우유, 버터, 마요네즈, 크림 등 동물성 식품 섭취도 늘었는데 이러한 음식도 소화하기 어려워서 체온을 떨어지게 합니다. 인간은 붉은색, 아기 몸은 붉습니다. 붉은색으로 태어나 흰색, 노인의 머리는 힙니다. 흰색으로 죽습니다. 아기는 적혈구가 많고 체열도 높아서 몸이 붉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몸이 식어가고 피부도 희게 변합니다. 노년이 되면 백발과 백내장 등 흰색 징후가 나타납니다. 즉 흰색은 차가운 색입니다. 냉성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방울의 혈액 속에는
적혈구 약 400만 개, 백혈구 4천에서 8천 개, 혈소판 20에서 3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적혈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혈액은 붉지만 백혈병에 걸리면 백혈구가 늘어나고 적혈구가 줄어들어 빈혈이 됩니다. 지금은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약 50년 전까지는 백혈구 수가 약 100만 개 이상까지 증식하면서 적혈구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혈액이 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유 등 흰 음식은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체열이 높은 아기에게 좋습니다. 나이를 먹어 백발이 되거나 몸이 차가워진 노인이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우유뿐 아니라 백설탕, 화학조미료, 흰빵 등도 백혈병 등 냉성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땅에서 생산된 제철 전통 음식을 가공하지 않고 먹고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 암은 완전히 예방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식초의 분류, 천연 식초를 마셔라, 알코올 양조 식초는 피하라, 빙초산 합성 식초는 버려라, 식초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법 등 이러한 쪽의 내용을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